그날 아침 평양의 확성기 소리는 유난히 낮고 길었습니다. 전 주민 비상, 즉시 말끝을 흐리는 듯한 음성, 뒤늦게 따라붙는 금속성 잡음. 사람들은 그 잡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건 이미 누군가의 인생이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도시가 숨을 죽였습니다. 거리의 발걸음이 줄었고 상점의 셔터가 평소보다 빨리 내려갔습니다. 정류장엔 줄이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 오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또 누가? 그 누가라는 말 뒤에는 늘 같은 결말이 붙었습니다. 끌려가고 사라지고 남은 가족이 고개를 숙이는 결말. 그리고 그날 이동 제한이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소맨증 전수검사라는 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검문소는 늘 있었지만 그날의 검문은 달랐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이 차가웠고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사람 목숨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덫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나는 재벌가 운전기사였습니다. 상위 0.1%라고 불리는 그 집안 사람들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경호원들의 눈빛을 통과해야 했고 차 문을 열 때마다 자세를 반듯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웃지도 표정도 과하지 않게. 그 집안의 공기는 향수 냄새가 났지만 내 속은 늘 디젤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집 운전하면 배고프지 않겠다. 하지만 그건 밖에서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잘 먹어도 늘 목이 막혔습니다. 따뜻한 좌석에 앉아도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비밀을 실은 자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차고지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호원 한 명이 내 손목을 먼저 봤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맥박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운전석 뒤편 트렁크 쪽을 유난히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내 심장을 찍었습니다. 왜 트렁크를 보지? 왜 오늘은 경호원이 2명이나 붙지? 왜 확성기 소리가 저렇게 길지? 내가 뭘 했지? 아니 내가 뭘 봤지?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버린 것만으로 죄가 된다는 걸. 그날의 첫 운행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운행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뒷좌석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도로 위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처럼 완벽하게. 그러나 내 귀는 계속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넘김 소리, 가죽 가방의 지퍼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트렁크 안에서 굴러가는 듯한 아주 미세한 소리. 그 소리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도착지에서 짐을 내리는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경호원이 트렁크를 열고 닫는 그 찰나 트렁크 구석에 끼인 낡은 수첩 하나, 검은색 커버, 모서리가 달아있고 종이는 이미 몇 번이나 젖었다 말랐던 흔적. 그건 그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중요한 물건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기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호원이 내 눈과 부딪혔습니다. 정확히 1초. 그 1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말했습니다. 봤지? 나는 웃지도 못했고 변명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내가 사냥감이 된 건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하필 그 수첩이었을까요? 그 트렁크 속 수첩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국가가 숨을 멈추는 소리를 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길은 정말 도망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 탈북 감동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때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안에 있었습니다. 상위 0.1% 재벌가 운전기사. 사람들은 내가 매일 구급차 운전대를 잡고 따뜻한 난방 속에서 일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집안의 차고지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긴 권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연료 냄새, 왁스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시험하는 냄새.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늘 얇은 옥수수죽 한 그릇. 죽이 끓는 동안에도 나는 쌀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릇 바닥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그건 내 가족의 다음 주를 갉아먹는 일이었으니까요.
배고픔은 습관처럼 몸에 붙었습니다. 빈 상태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항상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통행증, 근무 증명서, 그리고 운전기사 배지표. 그 종이 3장이 없으면 나는 그냥 길 위의 죄인이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검문소가 늘었고 임시 통제선이 매주 바뀌었습니다. 어떤 날은 평소 길로 가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2번 도로 통과 금지. 오늘은 강변도로 점검. 는 사명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는 일은 늘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내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속품처럼 취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운전기사이면서 동시에 입구였습니다. 그 집안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내 차를 지나갔으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핸들 잡기 전 반드시 장갑을 끼고 운전석 아래 먼지를 닦고 페달 감각을 확인합니다. 브레이크를 3번. 엔진음은 낮게. 기어 변속은 부드럽게.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사상 문제로 연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너 마음이 흐트러졌지? 그 한마디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귀에 남는 세계니까요. 재벌과의 대화는 대부분 반쯤 명령이었고 나머지 반은 숨겨진 공포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둬.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도 그건 그들에겐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인 나도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냥 사라지는 사람.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계속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는 말로 나를 다독였지만 손가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굶주림을 숨기려고 밥 먹기 전 물을 먼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 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과 부식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가끔 재벌가에서 남은 반찬이 내려오면 그날은 집안 전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그 평온은 아주 얇았습니다. 바람 한 번에 찢어지는 종이처럼. 그리고 어느 날 차 안에서 처음으로 외부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재벌가의 손님이 내리며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포장지, 낯선 글자. 나는 본능적으로 주웠고 손바닥 안에서 숨겼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희미하게 보이는 외국어, 그리고 기름진 과자의 냄새. 그 냄새가 내 머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은 너무 위험해서 나는 즉시 종이를 접어 구두 안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내 얼굴이 나를 배신할까 두려웠으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 말고 다른 것까지 생각하게 된 건. 그리고 그날 트렁크에서 본 낡은 수첩. 그 수첩이 내 눈에 들어오던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가정과 직감의 대결은 5키를 두고 부려. 그 수첩이 내 눈에 들어오던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오래 살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거라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날도 나는 새벽처럼 조용한 차고지에 들어섰고 습관대로 차량 번호판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재벌가 차량은 항상 깨끗해야 했습니다. 특히 번호판. 번호판은 그 집안의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번호판 아래쪽에 아주 얇은 흙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은행도 없었는데 누가 몰았지? 아니면 누가 만졌지? 나는 손을 멈춘 채 잠깐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차고지 문이 열리며 경호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걸음. 그런데 오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에 남아있는 흙. 그 흙을 보는 시선. 아무 말도 없는데 그 침묵이 내 목을 조였습니다. 그날 첫 운행은 평양 외곽의 별장 쪽이었습니다.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검문소가 늘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더 자주 멈춰 세워졌습니다. 통행증 검사 속도가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사람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느낌. 차를 세운 순간 군인이 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운전석의 가죽 냄새까지 훑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 동무, 소속은? 나는 최대한 숨을 눌러 삼키고 답했습니다. 맘머차 고지 배치 운전기사입니다. 파속은요? 운전기사 동무, 소속은 배대치. 맘머차 고지 배치 운전기다. 나는 최대한 숨을 물러 삼키고 답했습니다. 넘무차 고지. 맘무차 고지 배치 운전기사입니다. 최근은 기러총글 기청이다. 나는 최대한 숨을 구리고 참키고 답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숨을 미다. 소속은 운전기사 동무. 그는 내 신분증을 받고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을 읽는 것처럼. 차 뒤편 창문은 짙게 썬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을 못 봤지만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이런 차에 타는 사람들은 국가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문하는 군인이 갑자기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차량 통과, 확인 필요. 그 짧은 문장이 내 등골을 얼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운전기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를 확인하는 건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경호원들이 내리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나는 차 옆에서 고개만 숙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경호원 하나가 내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오늘 차 안에서 본 거 없지?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 심장이 먼저 튀었습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양의 길은 늘 회색이고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조용함의 결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는 소리조차 조심하는 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보다 눈이 먼저 진실을 봅니다. 나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웃음이 잘 접히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생이 눈치를 챘는지 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둘, 멈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춰 섰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내 위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밥맛이 아니라 공포가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트렁크에 수첩이 떠올랐고
수첩이 떠오르면 경호원의 눈이 따라왔습니다. 눈이 따라오면 검문소 군인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확인이 필요했지? 왜 나에게 본 거 없지? 라고 물었지? 왜 발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멈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 있지? 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고. 이건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 앞에 와서 조용히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소리라고. 내가 찍힌 걸까? 며칠 뒤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던 사람. 밤마다 담배를 나눠 피우며 요즘 검문이 심해졌다는 말만 조심스럽게 주고받던 사람. 그런데 어느 아침 그 집 문이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아내의 밥 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공기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라짐은 전염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이름이 내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네 조직생활 담당자가 갑자기 회의 소집을 걸었습니다. 정치학습, 갑작스러운 자기 비판 시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의자에 앉아 종이를 펴고 적당한 죄를 골라 써야 했습니다. 너무 작으면 성의 없다고 찍히고 너무 크면 진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무너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담당자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훑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반동적 요소를 비호하거나 수상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말은 공기처럼 퍼졌지만 끝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그 사라진 이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라짐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동네 보위원이 내 앞을 막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무스무동무, 잠깐. 그 한마디가 내 무릎을 잠깐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요즘 근무지에서 문제는 없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기름때가 스며든 손가락 끝.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겠다. 그 말이 친절처럼 들릴 수 있었다면 나는 아직 순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면 덜 위험하다고 믿는 건 착각이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장마당 한쪽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꽃제비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내 눈을 마주치고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나 자신이 그 아이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겉은 멀쩡한 어른인데 속은 늘 쫓기는 아이. 그날 밤 차고지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담당하던 차량의 정비 기록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직접 적어둔 주행거리와 연료량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내 손이 아니면 맞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숫자가 틀리면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내 기록을 덧칠해 놓았습니다. 아주 얇은 연필 자국 위에 굵은 펜으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확인 요망. 그 순간 내 가슴이 꺼졌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그것도 집이 아니라 근무지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재벌가 운행에서 한 사람이 더 사라졌습니다. 운전기사 동료였습니다. 나보다 오래 일했던 사람, 늘 말수가 적고 늘 시동을 예술처럼 걸던 사람. 평소처럼 차고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됐습니다. 다만 그의 사물함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업 장갑이 그대로 있었고 구겨진 담배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담배갑은 도망간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머릿속에 한 단어를 또렷하게 넣었습니다. 뷰웨이브. 그 이름은 칼처럼 짧고 빙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실종으로 정리됩니다. 실종은 법도 살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빈자리만 남습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웃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고. 내 주변을 한 겹씩 벗겨내며 결국 내 목까지 오려는 흐름이라고.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넓지만 내가 숨을 곳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나는 누군가의 보고서 한 줄이 되겠구나. 이름 속자, 처분, 그리고 삭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봤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그 트렁크 수첩은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씩 지워지고 있을까? 그리고 다음은 정말 내가 될까? 그때부터 나는 보는 법을 바꿨습니다. 앞을 보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옆과 뒤를 훔쳐보는 짐승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 때도 거울만 봤습니다. 백미러 속 차 한 대가 2번 이상 따라오면 심장이 먼저 속도를 올렸습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가 내 차가 지나갈 때 고개를 드는지, 검문소 군인이 통행증을 만지는 손끝이 떨리는지, 그 사소한 움직임이 내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대놓고 나를 잡으러 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미쳐갔. 며칠 동안 차고지 안에 낯선 얼굴이 하나 늘었습니다. 정비공처럼 서 있었지만 손이 깨끗했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는 손. 북한에서 손이 깨끗한 남자는 2 종류뿐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잡는 사람. 그는 내 차 주변을 천천히 돌며 타이어를 발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무례했고 일부러 들리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목덜미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통제는 더 조여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이었습니다. 평소엔 재벌가 운전기사라는 명찰이 있으면 웬만한 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고지 출입부터 새로운 허가증이 붙었습니다. 도장 2개, 서명 하나. 영 하루만 늦어도 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였습니다. 동네 인민반장이 갑자기 우리 집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원래도 눈은 많았지만 요즘 그 눈은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동무, 요즘 얼굴이 좀 참백하오. 잠은 잘 자오?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표적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때마다 내 혀가 흔들리는지부터 느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라고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 집안 운행에서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내가 직접 운행 노선을 정해 가장 막히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그게 내 능력이었고 그 집안이 나를 쓰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호원이 내게 지도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 길로만 간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길은 검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낮게 잘랐습니다. 말하지 마. 운전만 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어떤 시간을 쓰는지, 그걸 기록하려는 거였습니다. 차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어도 내 손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고 있는데 마치 수갑을 차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벌가 벼장 앞에서 잠깐 대기하던 중 경호원이 담배를 피우러 멀어졌습니다. 그 틈에 트렁크 쪽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얇은 종이가 긁히는 소리.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운전기사의 손은 늘 빠르니까요. 트렁크를 여는 건 불가능했지만 트렁크 그 틈으로 떨어진 작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한 장. 아주 작은 조각. 나는 그걸 발로 밟아 숨기고 구두 밑창으로 미끄러뜨려 주워 넣었습니다. 딱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손이 깨끗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비공인 척하던 그 남자. 그가 웃지도 않은 얼굴로 내 발을 봤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있어서 치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깔끔하구만. 그 한마디가 내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내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자마자 나는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손을 떨며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성씨들, 그리고 옆에 붙은 짧은 표식. 위-이-배. 나는 그 글자 2개를 보는 순간 목이 막혀서 숨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의 줄, 피의 줄, 살아남는 자들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명단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처리 순번. 나는 그 말을 읽자마자 손에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종의 얼굴들이 겹쳤습니다. 이웃, 동료 운전기사, 그리고 이름 없는 누군가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풀어졌습니다. 나는 단순히 잘 살아보려고 핸들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는 차가 사람을 지우는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그 피맛이 내게 말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그게 내 자존심을 마지막으로 깨트렸습니다. 나는 울지도 못하고 종이를 다시 접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1000조각에 싸서 벽템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이 세계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시작한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걸. 여기 남으면 나는 언젠가 처리 순번 속 한 줄이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나는 아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날 아침 나는 차고지로 가는 길에서 2번 길을 바꿨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습관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날은 습관이 나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들고
머리를 숙인 채. 군인의 손에는 명단이 있었고 명단을 넘기는 소리는 종이 소리가 아니라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 배는 공복이었지만 배고픔보다 더 강한 게 위를 조였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정렬돼 있었고 경호원들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한 남자, 그 정비공인 척하던 남자가 오늘은 아예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늘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운전복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종이 조각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BIP, 처리순번. 그 몇 글자가 내 목숨값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고지 관리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머르무르 동무, 사무실로. 목이 말랐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손이 내 손 같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핸들을 잡는 손인데 그 문고리는 마치 철창 같았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차고지 간부,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남자.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D-웨이브였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은 오히려 더 친절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최근 운행 중 이상한 점은 없었나?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펜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없는데 왜 기록이 흔들리지? 기록. 명입니다. 주행거리, 연료, 대기시간, 경호 인원. 숫자 하나 틀리면 의도가 됩니다. 그는 내 눈을 보지 않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별장 운행 때 트렁크 쪽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있더군. 보고. 나는 그 순간 내 몸 안의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내가 발로 밟아 숨겼던 종이 조각.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치운 것뿐입니다. 보위부 남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담배꽁초를 왜 발로 밟지?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이미 가진 사람이 내 입으로 거짓말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나는 입안이 바싹 마르며 혀가 붙었습니다. 그때 차고지 간부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동무, 괜히 의심사짓 하지 말게. 요즘 시국이 어떤지 알지? 시국. 요즘은 모든 게 시국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시국, 배급이 끊겨도 시국, 검문이 늘어도 시국,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도 시국이었습니다. 보웨이브 남자는 갑자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오 집안의 트렁크는. 운전기사가 볼 곳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명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미 내 이름을 명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내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람이 차고지 틈으로 스며들었는데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이 내 척추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는 게 없. 그날 오후 내게 내려온 운행 지시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손님들의 일정이 외부로 새지 않게 조용히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류가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장이 2개, 서명 하나, 그리고 맨 아래에 짧은 문장. 운전기사 동행 필수,
대기시간 연장. 그 말은 곧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집에 늦게 가게 만들고 가족과 접촉을 줄이고 필요하면 그냥. 그날 밤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걸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였습니다. 여기 남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도 곧 따라옵니다. 연전은 말이 아니라 생활의 규칙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밥을 먹다가 기침을 했는데 기침 소리가 빈속처럼 얇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줄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밥을 거의 삼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주머니 속 남은 배급표를 꺼내 반으로 찢어 다시 접었습니다. 쓸 수 없는 종이. 하지만 그 종이를 찢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 그날 새벽 나는 등잔불 아래에서 트렁크에서 주운 종이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BIP 명단, 처리 순범, 그리고 명단 위쪽에 적혀있던 낯선 두 글자, 삭제.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명단은 사람을 초대하는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봤습니다. 나는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속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문 하나가 닫혔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나는 한 줄로 지워진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내가 직접 나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남한이라는 단어를 기도처럼 떠올렸습니다.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세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사냥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뒤쫓는다면 발소리부터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소리를 지웠습니다. 대신 내 주변에서 틈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집, 차고지, 벨장, 검문소. 내가 숨을 쉬는 공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와 공기를 좁혔습니다. 며칠 뒤 차고지에서 비상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통신 차단, 차고지 내부 전화 사용 금지, 차량 운행 기록은 당일 즉시 제출, 그리고 암호 변경. 경호 인원끼리 쓰던 호출 암호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인 나는 원래 암호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며 트렁크를 닫아주며 대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공기처럼 취급했고 그래서 더 많은 말을 내 앞에서 흘렸습니다. 그게 내 직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암호가 바뀌자마자 나를 부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사동무. 그 익숙한 부름이 사라지고 대신 내 이름이 정확히 불렸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무드무 내려, 무르무 기다려, 무르무 이리 와. 이름은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름이 표적이 됩니다. 그날 밤 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찌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담배불이 한 번 반짝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었지만 발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 물컵이 내 손에 닿자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다. 아직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미묘하게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검문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생이 집에 들어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교문 옆에서. 나를 보면서 웃었어. 웃었다. 웃는 얼굴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건 이미 잡았다는 표정이니까요.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내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탈출. 살기 위한 탈출. 며칠 뒤, 마침내 그들이 칼을 꺼냈습니다. 차고지 사무실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차고지 간부가 아니라 경호 책임자가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내 운행일지가 깔려 있었고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해. 나는 종이를 봤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운전기사 사상 검토 확인서. 확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최근 반동적 행위 및 비정상적 동향이 없었음을 확인하며 그 아래는 공백, 서명, 지장. 그 순간 나는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무혐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올감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사라져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했다. 나는 펜을 들고 손을 멈췄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미소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겁나나?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존 본능이 한 글자씩 찍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내 동료 운전기사 중 한 명. 평소 말이 없고 늘 눈을 내리깔던 사람. 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동무, 밖에서 말하는 사람 조심해. 딱 한 문장.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너 위험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오래 보면 그게 정이 되고, 정은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았습니다. 장마당 근처 사람들 사이에서 슬쩍 내 팔꿈치를 건드린 남자. 그는 오래전부터 재벌가 주변에 들락거리던 짐꾼이었습니다. 늘 쌀자루를 옮기고 자파를 싣고 경호원들과도 은근히 말을 섞던 경계선의 사람.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동무,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길이 있긴 있어. 나는 그 순간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내가 기다리던 기회일까? 아니면 덫일까? 그는 내 손에 종이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종이는 담배 포장지처럼 잡혀 있었고 안쪽엔 숫자 몇 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새벽 2시. 물건 가져와. 물건.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목숨을 물건이라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종이를 삼키듯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직전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못해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 정비공인 척 하던 남자였습니다. 보이브의 냄새를 가진 그 남자. 그가 내게 다가와 마치 친구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낯선 사람 만나지 마. 그 한마디에 내 폐가 꺼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걸. 그럼에도 아직 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를 미끼로 쓰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더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탈북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게 됐다는 걸.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이용해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는 것. 나는 돌아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길은 함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더는 길이 없다. 그날 밤 나는 약속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주머니 속 종이 조각. VIP 명단. 그건 내 죄이자 내가 살아남을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새벽 2시 약속은 결국 내가 정한 새벽 2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운전기사로서 내가 가장 잘하는 곳, 차가 멈추는 틈을 골랐습니다. 재벌가 벨장으로 들어가는 뒷길길, 화물차가 잠깐 정차하는 그 좁은 구간. 그곳은 감시가 적어서가 아니라 감시가 너무 많아 서로 겹쳐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보이부는 나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려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숨는지, 누구에게 붙는지, 어떤 입으로 진실이 흘러가는지. 그걸 알고 나서야 칼을 내리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왜 하필 상위 0.1% 재벌가 운전기사인 내가 표적이 되었는지. 왜 그 낡은 수첩 한 권 때문에 국가가 미쳐버렸는지. 그 트렁크 수첩은 단순한 VIP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사람 이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수첩 조각을 숨기며 조각난 글자들을 머릿속에서 맞춰봤습니다. 운전기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노선은 조각나도 전체 지도를 떠올립니다. 명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찍인 부분, 끊긴 이름들 사이를 잇다 보면 전체 흐름이 보였습니다. VIP 명단 옆에 붙은 표시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리 순번만이 아니라 누구의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어떻게 지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이 어떤 죄로 묶였는지, 그 집안의 재산이 쌓이는 방식이 사람들의 실종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수첩은 권력의 비밀이 아니라 권력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이부가 미친 듯이 찾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건 외부로 새는 순간 재벌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재벌가를 보호해주던 위쪽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나의 썩은 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살려두었습니다. 내가 도망치기만 하면 증거를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나를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을 닫는 것보다 수첩을 회수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평야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그리고 통신 차단. 라디오도 잡음이 늘었고 시장의 소문은 혀끝에서 잘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신 손짓만 하게 되었을 때 그건 이미 공포가 일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고지에도 비상 소집이 걸렸습니다. 운전기사 전원 집합, 운행 일정 전면 재검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격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물함이 비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음 이름이 될까봐. 그날 오후 재벌가 경호 책임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동무는 다른 차량 맡는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령이다. 명령. 그 단어는 늘 끝을 의미했습니다. 새 차량은 더 크고 더 조용했고 트렁크가 더 깊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며 손끝에서 기이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차는 사람을 싣는 차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차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더 이상 묻힐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부는 이미 판을 깔았습니다. 나를 따라 더 큰 줄을 끊어내려고. 그러면 나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고 내 가족도 곧 정리됩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어머니는, 내가 남으면 우리 모두는. 정답이 너무 잔인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속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탈북이 아니라 증거의 탈출이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조각난 명단. 하지만 그 조각은 저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스템의 반응은 더 빨라졌습니다. 통행증 전수검사, 야간 검문 강화, 그리고 이동 제한 강화. 평양은 거대한 잠금 장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길은 하나뿐이다. 도망칠 길을 찾는다는 건 사실 길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 눈을 감아줄 사람, 거짓말을 대신해줄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언제든 나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드러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고지 안에선 전화도 막혔고 외출도 기록됐습니다. 식접촉이 아니라 차가 멈추는 순간의 틈을 이용했습니다. 재벌가 별장 운행 중 화물차 정차 구간. 차 문이 열렸다 닫히는 5초. 경호원의 시선이 담배 연기로 잠깐 흐려지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만 나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마당 근처에서 내 팔꿈치를 건드리던 그 짐꾼, 브로커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짧게 말했습니다. 동무, 시간 없어. 길은 3번 꺾어. 나는 숨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그는 고개도 안 돌리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1차는 국내, 2차는 강, 3차는 안전지. 그 말이 마치 문장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전부 피해 언어였습니다. 국내를 빠져나가는 것부터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통행증 없으면 검문소에서 끝. 통행증 있으면 더 의심. 이상한 세상이죠. 합법이 더 위험한 세상. 브로커는 내게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돈, 담배, 약품, 돈, 트렁크 수첩. 네가 가진 거 맞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왜 하는 거지? 보이부가 흘렸나? 아니면
이 브로커 자체가 나는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해서 더 소름 돋았습니다. 없으면 더 위험해. 있으면 값이 올라가.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브로커는 길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내 벽 틈에 숨겨둔 종이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MIP, 처리 순번, 삭제. 종이는 너무 얇았고 내 목숨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걸 둘로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한 조각은 나를 살리고 한 조각은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은 도망칠 수 없는 쇠사슬입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그 쇠사슬은 남은 사람을 조입니다. 브로커가 제시한 1차 탈출은 공무 이동 위장이었습니다. 재벌가 운전기사 배치표를 이용해 외곽으로 나가는 화물 차량에 붙는 것. 운전기사의 신분은 검문에서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그 신분이 표적이었습니다. 2차는 두만강. 날씨와 수위는 그날그날 달랐고 국경 경비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강은 강이 아니야.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차는 중국 내 은신처.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연결되는 길을 타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평양의 회색뿐이었는데 이제 나는 국경 바깥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준비는 조용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나는 차고지 창고에서 폐타이어 안쪽을 뜯어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운전기사만 아는 방식입니다. 타이어는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나는 현금 대신 쓸 담배 몇 갑, 소금, 그리고 약간의 진통제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종이 조각을 비닐로 싸서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요즘 왜 자꾸 밤에 일어나?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습관이야. 하지만 그건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문이 열리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내 잠을 씹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결정적인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차고지 벽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운전기사 인원 전수 재검증, 배치표 재발급, 가족관계 재확인, 그리고 야간 숙소 대기 지시. 야간 숙소 대기. 그건 집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을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내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내가 도망치기 전에 나를 먼저 격리하려 한다. 브로커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러 가는 길도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길을 바꾸며 걸었습니다. 검문소를 피하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빛을 피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동무, 일정 당겨. 오늘 밤. 오늘 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한 번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었는데 끝은 늘 준비보다 빨리 오는 법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안전합니까?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확률만 있을 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볼 자격이 없어서인지.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준비 자체가 이미 들킨 건 아닐까?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얼굴은 늘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놀라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고, 흔들려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표정이 내 얼굴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눈을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밀어주셨습니다. 동생은 젓가락을 들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한 숟갈을 입에 넣었는데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삼키는 게 아니라 넘기는 것. 그게 그날의 식사였습니다. 나는 밥상 위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은 차고지에서 밤샘해야 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검열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거짓말이면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검열은 맞았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검열. 밥을 마치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종이 조각은 타이어 안으로 옮겨뒀지만 습관처럼 확인하지 않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작은 천 조각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국경을 넘으면 몸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옷은 2겹만 입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도망치는 속도가 느려지고 너무 얇으면 두만강 바람에 죽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꼈습니다. 하지만 장갑의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심장이 먼저 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으로 가기 전까지 나는 몇 번이나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초침이 내 생을 마지막으로 가르는 소리일까? 너무 큰 질문이라서 숨이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장 무서운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는 조용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이미 폭풍이 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고요였습니다. 밤 8시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기침은 생활의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머니가 그 순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차마 못 끄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로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집 앞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기에 새벽 10시 30분. 브로커가 말했던 시간. 내 몸은 이미 떠나 있었고 내 마음만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나 다녀올게. 그 말은 외출 인사처럼 들리길 바랐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이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짧게.
살아. 그 한 글자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더 말하면 무너질까봐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내게 마지막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가겠니? 나는 신발을 조용히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달빛도 흐렸습니다. 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을 나눠 쉬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숨조차 멈췄습니다. 그 그림자는 담배불을 한번 밝혔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츠모토 내 이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간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속도로 어둠 속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을 긁었고 발바닥은 얼어붙은 땅에 부딪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 그건 사람이 아니라 체포 절차였으니까요. 나는 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꺾고 담장 옆을 붙고 장마당 뒤편 쓰레기 더미를 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도시의 혈관을 압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게, 경비가 잠깐 비는 게, 그 길들이 오늘은 내 생존로였습니다. 검문조가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만 움직이는 공무 차량의 출입 구간. 그곳에서 나는 가짜 공무 이동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차고지에서 쓰던 낡은 작업 점퍼를 위에 걸쳤고 손에는 공구 주머니처럼 보이는 천 가방을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눈을 내리깔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나는 첫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군인은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손과 허리를 봤습니다. 일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눈빛.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냥 운전기사다. 그냥 부속품이다. 국경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적어지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브로커는 약속 장소를 또 바꿨습니다. 따라와. 그 한마디. 나는 그 목소리를 믿은 게 아니라 그 목소리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창기를 한참 타고 내려갔을 때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안개가 강 위를 눌러앉아 세상과 세상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선 소리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게 축복이면서 저주였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기회야. 근데 소리 나면 바로 끝. 나는 강가에서 신발끈을 풀어 손에 들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물속이 아니라 천구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몸을 바짝 낮춰 기어갔습니다. 서 있는 순간 그림자가 생깁니다. 기어가면 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흙이 됩니다. 얼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탁 막혔습니다. 몸이 저절로 떨렸지만 떨림이 물소리를 만들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강 건너에서 빛이 한번 스쳤습니다. 손전등.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멈춰 물속에 숨었습니다. 숨을 쉬면 김이 나올까봐 코로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때였다. 뒤에서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찔러 놓듯 말했습니다. 물건. 나는 잠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건이 나라는 뜻인지 증거라는 뜻인지. 그 순간 브로커의 손이 내 타이어 가방 쪽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생각이구나. 나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먼저 끊어야 한다고. 나는 물속에서 조용히 그의 손목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안개 속으로 던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작은 물살이 튀었습니다. 그가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땅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없었습니다. 여긴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나는 다시 돌아가 삭제됩니다. 나는 젖은 옷을 짜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풀숲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고르고 몸을 말리려 애썼습니다. 배가 비틀렸고 손끝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발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추격. 중국 쪽 순찰이었는지 북한 쪽이었는지 구분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잡히면 끝이다. 나는 풀숲을 빠져나와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료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나를 숨겨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큰 소리도 흐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살아도 내 안은 이미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쳤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못 벗어났. 밖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계속 들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장화가 땅을 밟는 소리, 무전기 잡음. 그 모든 게 내 과거였습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비닐에 쌓인 종이 조각을 만졌습니다. BIP 명단, 처리 순번, 삭제. 그건 아직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이 나를 살릴지 더 죽일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전을 향해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 은신처까지, 다음 연결선까지, 그리고 언젠가 남쪽으로. 하지만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강을 넘었어도 내 안의 국경은 아직 넘지 못했다는 걸.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달리지도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에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의 찬물과 안개의 냄새가 아직 피부에 붙어 있었고, 내 귀는 아직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질문을 먼저 읽으려 했습니다. 북한에서 괜찮다는 말은 늘 함정이었으니까. 처음 조사실에 앉았을 때 벽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는 때리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손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
그 비닐에 쌓인 조각난 종이, 미알피 명단의 일부. 그 종이를 꺼내는 순간 그 비닐에 쌓인 조각난 종이. 말이만 그동은 더 넘붓겠습니다. 그동 말하지 못한 정기른 것들은. 그동으로 말하지 본정 각억의 조가가 신비었습니다. 그그 운든 것 정기른 챕즈 오늘 그 한처가 챔단 김운 피로미를 그런 붓게문 나지마다 마물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심졌습니다. 그 종이를 적어지난 조각반 두르는 동정계도 말았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손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트렁크에서 굴러나왔고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손 안에서도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느 순간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뱉었습니다.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말은 직업 설련이 아니라 내 과거의 굴레였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았고 그 운전대는 나를 먹여 살렸지만 동시에 나를 죄인의 길로도 데려갔습니다. 한동안 나는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침대, 조용한 복도. 모든 게 안정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매일 밤 깨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내 발을 봤습니다. 그로 끌려갔습니다. 꿈에서 나는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함 속에서도 늘 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전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은 색이었습니다. 간판의 색이 너무 많았고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북한의 밤은 어둡고 단순했는데 여기 밤은 너무 환해서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웃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겐 아직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컥. 그 소리 하나에 나는 숨이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리며 무지 떨림에다. 철렁은 척의 밤이다. 나는 시도를 칭가대면 다고만 적의 곧 다무다. 나는 두기가 만들. 찰컥. 그 소리 하나에 나는 숨이 끊이며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컥. 그 소리 하나에 무절언하며 무지레짐에다. 저구며 철어며. 그러 나는 신차를 지나가던 박자문철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컥찰컥. 그 소리 하나에 나는 숨이 끈 무짐은 이롭고 재는다 신기합니다. 나는 풀이 얻어 열을 춘자가 보니다. 찰컥. 그 소리 하나에 나는 숨입을 타전이 난다. 찰컥. 그 소리 하나에 나는 숨입을 타정이 난다 신기합니다. 그러 나는 머리시에 포도며 묻어는 독이보 초린이 반한다. 그 고소리 나는 숨이 묻어구면 무지릅니다. 무짐은 하얘졌고 손이 떨리며 무릎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정말 나왔나? 아니면 아직도 그 트렁크 안에 있나?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한동안 문을 잠그는 횟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고 다시 잡고. 북한에선 문이 잠겨도 마음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숨 쉬는 순간조차 누군가의 목을 잴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손끝, 내 등을 밀던 손. 살아. 그 한 글자만 남기고 나는 떠났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대가로 가족은 더 조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잠을 다시 씹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끔 길에서 어린아이를 보며 멈춥니다. 꽃제비처럼 마른 아이가 아니라 손에 과자를 쥐고 웃는 아이. 그 아이가 웃을 때 나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 동생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후회는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후회가 가장 오래 머뭅니다. 지금도 나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트렁크를 한 번 더 봅니다. 북한에서 배운 습관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트렁크는 내 과거였고 나는 그 트렁크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종이 한 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낡은 수첩, 찢어진 명단 조각. 그 조각 하나가 한 나라를 흔들었고 한 운전기사를 국경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건 내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의 마음. 나는 지금도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았을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작은 대답이 남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준 그 한 글자. 살아. 그 말은 명령이었고 기도였고 내가 끝내 지켜낸 이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숨 쉬는 이유는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그 약속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창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트렁크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